논술 지도사가 알려주는 국어 잘하는 비법 소설입니다. 오른쪽 맨 하단에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더 좋은 동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논술 지도사 1급 자격증입니다. 오늘 배울 부분은 김훈의 칼의 노래입니다. 일부를 안 보신 분들은 먼저 일부를 클릭하셔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교재는 제약사입니다. 이 부를 계속해서 시작하겠습니다. 8번 위태로운 근접전이었다. 근접전이란 가까이 붙어서 벌이는 싸움을 말합니다. 적병의 얼굴이 보였다. 매우 가까운 거리를 나타냅니다. 복병선단 적을 기습하기 위하여 숨겨놓은 배들 적이 지날 만한 자리에 길목에 적이 지나갈 만한 길목에 숨겨놓은 배들을 복병선단이라 합니다. 수졸들 수비하는 병졸 수졸들이 마른 볏짚을 적선으로 던졌다. 적선 한 척마다 수십 단의 볏짚이 날아들었다. 적병들이 볏짚을 던지는 내 수졸들을 조총으로 쏘았다. 불화살을 주무기로 하는 이 아군과 달리 적군은 조총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총에 맞은 수졸들이 물 위로 거꾸로 떨어졌다. 적병들이 가판 위로 날아든 볏짚을 물 위로 집어 던졌다. 내 사부는 활을 쏘는 병사. 볏짚을 던지는 적병들을 활로 쏘았다. 적병들이 물 위로 고꾸라졌다. 위태로운 근접전을 펼칩니다. 9번은 사부들이 적선에 쌓인 볏짚에 불화살을 꽂았다. 바람은 나의 편이었다. 적의 육군은 무장하지 않았다. 적의 육군은 다만 배 위에 실린 화물이었다. 병사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못했음을 비유합니다. 불붙은 적선에서 적병들은 물 위로 쏟아져 내렸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적들이었다. 적의 선도 주력이 방향을 틀기 시작했다. 적군이 퇴각하기 시작한 것을 표현했습니다. 적은 항로를 돌려 수로를 거꾸로 빠져나갔다. 적은 다시 넓은 바다로 향했다. 적이 방향을 돌릴 때 적선의 우연이 일제히 내 앞쪽에 노출되었다. 총통을 집중시켜 적의 우연을 부수었다. 총통이란 화전, 화통, 화포 따위의 화기를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깨어진 적선들은 기울면서 물에 잠겨갔다. 배전에서 사보의 대열 한 줄이 적의 조총에 맞아 물 위로 떨어졌다. 예비 병력들이 다시 전투 위치로 도열했다. 바람의 방향을 이용하여 적군의 공격에 대응했습니다. 10번 날이 저물었다. 섬 사이의 좁은 수로를 벗어난 적들은 다시 먼 바다로 나왔다. 적들은
근접 교전을 피했다. 근접 교전은 불화살을 주무기로 하는 아군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적들은 화력을 총이나 대포 등 무기의 위력, 화력을 일시에 집중시켜 내 함대의 허를 뚫고 노랑을 벗어나려 했다. 적은 전투에 쓰는 배, 전선 수십 척을 앞으로 내보내 내 함대의 화력을 돌려놓고 그 옆으로 주력을 빼돌리려 했다. 일부를 죽여서 주력을 철수시키려는 적의 의도는 초전부터 확연했다. 나는 함대를 물려가면서 적 주력의 항로를 차단했다. 날이 저물자 노랑해역을 벗어나려는 적군의 테러를 차단했습니다. 밤중의 전투는 소강이었다. 밤중 시간적 배경을 나타냅니다. 소강은 소란이나 분란 따위를 그치고 조금 잠잠해진다는 뜻입니다. 물결이 점점 높아졌다. 달은 뜨지 않았다. 서사적 기능으로 사건 전개에 신빙성을 부여합니다. 밤중에 시간적 배경을 나타냅니다. 배를 움직일 수 없었다. 가까운 포구와 섬들을 거점으로 적을 멀리서 포위한 채 바다에서 밤을 새웠다. 새벽에 주먹밥으로 장졸들을 먹였다. 내장이 뒤틀린 격군들이 갑판에 쓰러져 먹은 것을 토했다. 낮 동안의 전투가 매우 치열했음을 나타냅니다. 적들도 밤중에 움직이지 않았다. 밤중에 전투는 소강 상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12번 다시 날이 밝았다. 전투 2일째. 바다는 고요했다. 포위망을 조이면서 적에게 다가갔다. 대열의 개통을 부리고 적들은 상계했다. 상계라는 것은 밀집된 군대나 병력을 적당한 간격으로 넓게 벌리거나 해산하는 일을 말합니다. 적들은 상계했다. 적들은 개별적 철수를 시도했다. 적들은 바다 가득히 뿔뿔이 흩어졌다. 적들의 깃발이 어지럽게 뒤엉켰다. 적들은 내 포위망 사이사이로 파고들었다. 내 포위망은 교란되었다. 교란되었다는 것은 혼란스러워졌다는 뜻입니다. 교전하는 함대 사이로 적선들은 한 척씩 빠져나갔다. 날이 밝자 적들이 철수를 시도합니다. 다음은 13번입니다. 적들은 개통 없이 달려들었다. 멀리 떨어진 내 전선들이 깃발 신호를 받지 못했고 신호는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함대 전체를 통제할 수 없었다. 각 방면별 수령들에게 지휘권을 넘겼다. 위기 대응 체제에 들어가 나는 중군만을 인솔하고 적의 진로 맨 앞으로 나갔다. 예전에 전군의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던 중심부대를 말합니다. 전투는 난전으로 돌입했다. 난전이란 두 편이 마구 뒤섞여 어지럽게 싸운다는 뜻입니다. 진은 무너지고 대열은 흩어졌다. 지휘 통제는 작동되지 않았다. 한 척이 닥치는 대로 한 척씩을 붙잡아 들러붙었다. 마치 한 척이 전방위 사선에 노출되어 있었다. 사선이란 손타날이나 화살이 지나가는 선을 말합니다. 수평선 쪽의 적들도 마찬가지였다. 기나긴 하루였다. 시간은 정지한 듯 더디었다. 힘든 전투에 지친 이순신의 심리를 드러냈습니다. 바다는 쓰레기에 덮였다. 화약 연기와 볏짚이 타는 연기에 뒤덮여
먼 싸움은 기억 속의 싸움처럼 희미했다. 불붙은 적선들이 마지막 힘을 다해 노를 저어와서 내 대장선의 고물이란 배의 뒷부분을 말합니다. 이물은 배의 앞부분이며 고물은 배의 뒷부분을 말합니다. 고물을 들이받고 깨어졌다. 적선들의 시체가 노와 노 사이에 깨졌다. 배에 물에 뜬 적병들의 시체를 헤치면서 또 다른 적선이 물에 뜬 적병들의 시체를 헤치면서 또 다른 적선이 불길을 날리며 달려와 대장선을 들이받고 깨어졌다. 적들은 사방에서 닥쳤다. 죽기를 각오하고 포구를 탈출하려는 적군과 난제를 벌이는 부분입니다. 13번 적들은 개통 없이 달려들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순신이 지휘하는 중군의 군사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덤비는 적군에 맞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른쪽 맨 하단에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더 좋은 동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날이 저물었다. 해지는 쪽에 먼 섬들이 석양에 빛났다. 다시 날이 저물었다. 시간의 흐름을 나타냅니다. 해지는 쪽에 먼 섬들이 석양에 빛났다. 화양 연기 속으로 노을이 스몄다. 전쟁 상황임을 알 수 있는 말입니다. 바람은 잠들었다. 격군들은 기진맥진했다. 사흘밤을 재우지 못했다. 적선 100여 척이 관음포인 내항으로 달아났다. 내항은 항만 안쪽 깊숙이 있는 항구를 말합니다. 거기는 퇴로가 없는 물목이었다. 물목은 물이 흘러 들어오거나 나가는 어기를 말합니다. 적들은 항로를 오인했던 모양이다. 나는 중군을 몰아 관음포로 향했다. 거기서 포고의 어기를 맞고 안쪽을 찌를 판이었다. 적선 두 척이 내 대장선 앞뒤로 달려들었다. 뒤쪽에서 중군장이 달려나와 앞에서 달려드는 적선을 막았다. 나는 대장선 장대에서 소리쳤다. 장대란 장수가 올라서서 명령 지휘하는 데입니다. 관음포가 급하다. 관음포로 가자. 난간에 도열한 적들이 일제히 무더기로 소화됐다. 관음포에 갇힌 적들과 대치하는 장면입니다. 15번 갑자기 왼쪽 가슴이 무거웠다. 적의 총알에 맞음. 나는 장대 바닥에 쓰러졌다. 군관 송희립이 방패로 내 앞을 가렸다. 송희립은 나를 선실 안으로 옮겼다. 고통은 오래전부터 내 몸속에 살아왔던 것처럼 전신에 퍼져나갔다. 나는 조름처럼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다가오는 죽음을 느꼈다. 지금 싸움이 한창이다. 너는 내 죽었다는 말을 내지 마라. 내 갑옷을 벗기면서 송희립은 울었다.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대의를 생각하는 의연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나으리 총알이 깊지 않사옵니다. 이 부분은 이순신을 안심시키기 위해 송희립이 거짓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나는 안다. 총알은 깊다. 총알은 임진년의 총알보다 훨씬 더 깊이 제자리를 찾아서 박혀 있었다. 임진년에 사천해전에서 왼쪽 어깨에 관통상을 입었습니다.
오랜만에 갑옷을 벗은 몸에 서늘한 한기가 느껴졌다. 서늘함은 눈물겨웠다. 팔다리가 내 마음에서 멀어졌다. 몸의 감각이 둔해지며 자유롭게 설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몸은 희미했고 몸은 멀었고 몸은 통제되지 않았다. 북을 계속 울려라. 관음포 멀었느냐.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장군으로서의 임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송일 입은 갑옷 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북을 울렸다. 총알을 맞은 이순신이 싸움을 계속 지휘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난전은 계속 중이었다. 병사들과 적군은 이순신이 총알에 맞은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싸움의 뒤쪽 아득한 바다 위에서 노을의 어둠이 스미고 있었다. 적선을 태우는 불길이 바다 곳곳에 일었다. 등판으로 배의 흔들림이 느껴졌다. 객군들은 관음포를 향해 저어가고 있었다. 싸움터를 빠져나가 먼 바다로 달아나는 적선 몇 척이 선창 너머로 보였다. 밀물이 설물로 바뀌는 와류 속에서 소용돌이 치면서 흐르는 물. 적병들의 시체가 소용돌이 쳤다. 부서진 적선의 파편들이 배전에 부딪혔다. 나는 심한 졸음을 느꼈다. 죽음이 임박했음을 예감합니다. 내 시체를 이 쓰레기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고 싶다.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는 것이 장수의 도리라고 생각하는 심정에서 나온 말입니다. 졸음이 입을 막아 입은 열리지 않았다. 나는 내 자연사에 안도했다. 바람결에 화약 연기 냄새가 끼쳐왔다. 이길 수 없는 졸음 속에서 어린 면의 전 냄새와 내 젊은 날 한경도 백두산 밑에 새벽 안개 냄새와 죽은 여진의 몸 냄새가 떠올랐다. 여진이란 이순신이 사랑한 여인이었습니다. 면은 아들입니다. 플래시백 효과란 영화나 텔레비전 따위에서 장면의 순간적인 변화와 연속적으로 보여주는 기법으로 과거, 회상, 장면 등을 나타낼 때 쓰이는 것입니다. 과거 장면을 떠올리는 장면입니다. 멀리서 임금의 해소기침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해소기침, 기침을 한방에서 이르는 말입니다. 냄새들은 화약 연기에 비벼지면서 멀어져 간다. 함대가 관음포 내항으로 들어선 모양이다. 관음포의 명칭을 두고 상상한 말. 관음을 불교의 관음보살과 동일시합니다. 관음포는 보살의 포구인가. 배는 격렬하게 흔들렸고 마지막 고비를 넘기는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다. 선창 너머로 싸움은 문득 고요해 보였다. 세상의 끝, 이순신의 죽음. 이처럼 가볍고 또 고요할 수 있다는 것이 칼로 베어지지 않는 적들을 이 세상에 남겨놓고 내가 먼저 관음포의 노을이 적들 쪽으로 내가 먼저 적들을 모두 물리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 아쉬움을 나타냅니다. 노량해전에서 이순신이 장렬하게 전사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결말은 노량해전에서 적의 총알에 맞은 나는 이순신은 끝까지 싸움을 지휘하다가 장렬하게 전사했다는 걸 나타냅니다. 이순신의 죽음을 자연사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순신이 실질적으로 타살인 자신의 죽음을 자연사라고 한 것은 정치적으로 모함을 받아 죽는 것을 타살로 생각하고
장수로서 전쟁터에서 죽는 것은 자연스러운 죽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른쪽 맨 하단에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더 좋은 동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